대체 왜 우리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자그마치 50년을 앞서 있었소. 50년을! 도쿄 한복판 일본 경제산업성 긴급대책회의실에서 고위 관료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미 정찰 위성이 포착한 단 한 장의 한반도 남단 사진이었죠. 지하 300m 아래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대 의문의 공간. 50년 전 일본이 기껏해야 동굴이나 파는 광업 수준이라며 비웃으며 무시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지하 요새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일본의 50년을 시원하게 꺾어버리더니 유럽의 비행기가 싹 다 멈춰서고 중동의 왕실 또한 한국으로 뛰쳐오고 있는 세계가 경악할 지금 이 사건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일본이 아닙니까? 경제산업성 회의실에 있던 12명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전 9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10번째 긴급회의였죠. 대형 스크린에는 국제에너지기구 공식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에너지 위기 최전선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차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리타 고문님, 답을 주십시오. 왜 일본이 최전선이 아닌 겁니까? 우리가 비축량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비축량 254일분, 세계 최상위권. 일본이 50년간 쌓아온 성과였죠.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는 일본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만 지목했어요. 차관님, 질문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입니까? 우리가 왜 최전선이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이 왜 최전선인가?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모리타 켄지입니다. 올해 65이고요.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전 수석심의관으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죠. 지금은 민간에너지연구소에서 고문으로 있습니다. 저는 1978년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그해 통상산업성에 입부했어요. 지금의 경제산업성이죠. 그해 말 일본 정부가 동력자원부 개편 작업에 들어갔고 저는 입부 첫 해부터 에너지정책 실무 라인에 배속됐습니다. 26살짜리 신참이었죠.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전체를 결정했어요. 1980년대 초 일본은 오일 쇼크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섬나라가 중동 산유국들 손에 경제가 흔들리는 걸 전 국민이 몸으로 겪었죠. 그때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 석유 비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초기 실무진 중 한 명이었어요. 북쪽 홋카이도부터 남쪽 규슈까지 전국 10곳에 국가 비축기지를 세우는 작업을 직접 뛰었습니다. 그 뒤 30년 넘게 저는 일본 에너지 안보의 현장을 걸어 다녔어요. 중동 산유국 고위 관료들과 테이블을 마주했고 국제에너지기구 회의장에서 일본 대표단으로 앉았죠. 2010년대에 자원에너지청 수석심의관으로 올라갔고 2020년대 초 은퇴했습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일본이 아시아 에너지판의 중심이라는 믿음. 비축량 세계 최상위권,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 중동과의 50년 거래 관계. 이것들이 일본 에너지 안보의 기둥이었죠. 저는 그 기둥 하나하나를 직접 세우고 관리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차관 후지사와는 저보다 15살 어렸지만 오늘 그의 얼굴은 제 나이보다 더 지쳐 보였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문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공식으로 낸 평가예요. 이게 각국 정부에 돌고 있단 말입니다. 차관님,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처음입니다. 차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고문님이 처음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누가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비서관이 서둘러 들어왔어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긴급 속보입니다. 말하세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이 계열사 보유 항공기 27대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국제선 항공기 6대도
추가 중단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공유 가격은요? 지난주 대비 120% 급등입니다. 네덜란드 KLM 항공도 다음 달 항공기 60대 운항 감축을 공식화했고요. 회의실 간부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죠. 27대, 60대, 120%. 이런 수치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차관이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고문님, 유럽은 우리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외신을 보십시오. 비서관이 다음 종이를 내밀었어요. 영국 경제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공급망이 멈추면 유럽 하늘이 멈춘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과장된 표현입니까, 고문님? 과장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한국이 항공유 수출량 세계 1위입니다. 차관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일본이 아니고요? 일본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낮은 한숨을 내쉬었죠. 자원에너지청 담당 과장 야마다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차관님. 중동 원유를 받아 항공유로 정제해 세계에 공급하는 주요 국가가 한국입니다. 우리 일본도 정유 능력은 있지만 수출 규모 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럼 한국이 정유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 항공사가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중이고요. 차관이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몇 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차관님. 그게 지금 국제에너지판의 현실이고요. 저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들으며 50년 전 제가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세계 에너지의 중심은 미국과 유럽이었어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테이블에 앉는 나라였죠. 한국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일본 최고경제부처 회의실에서 각국 정부가 한국의 입을 쳐다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자원에너지청 부장 미카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속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가 방금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사태 관련 긴급 비축 물량 저장 파트너로 한국을 공식 선택했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유사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쿠웨이트도 접촉 준비 중이고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관이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죠. 고문님, 일본은 어디에도 없군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고문님? 50년 전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축 계획을 세울 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중동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차관님, 저도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제 자신에게요. 회의실 간부 몇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50년 경력에 저에게 던지는 무언의 질문이었죠. 답을 내놓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차관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문님, 오늘 회의로 이 문제를 끝낼 수 없습니다. 제가 공식 자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무슨 자문 말씀입니까? 왜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일본이 아닌지 그 답을 찾아주십시오. 50년 경력의 고문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저는 은퇴한 사람입니다. 고문님, 차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50년 전에 이 일을 봐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후배들은 그 시작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차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작을 본 사람만이 끝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회의는 전고가 지나서야 끝났어요. 저는 경산성 건물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깃 보더니 물었죠. 손님, 뉴스 들으셨어요? 유럽 항공 난리 났다네요.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일본 뉴스에선 한국 이야기만 나오는지. 일본은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50년 경력에 저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어요. 여보, 얼굴이 좋지 않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재에 좀 있을게.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오후 햇살이 비쳤지만
방 안은 유독 어두웠어요. 차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시작을 본 사람만이 끝을 설명할 수 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문서 보관함이 놓여 있었죠. 45년 동안 제가 보관해온 관료 시절 자료들이었어요. 은퇴할 때 저는 경산성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문서를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젊은 관료 시절에 쓴 보고서가 몇 개 있었죠. 대부분은 잊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그런데 단 하나만은 오늘 이 시점에 다시 떠오르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 보관함 맨 아래 서랍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죠. 45년 가까이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봉해둔 파일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놓았어요. 한 걸음 물러섰죠. 그리고 서랍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꺼내는 순간 제가 확인해야 할 진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서재에 불을 껐습니다. 오늘은 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오늘만큼은요. 그러나 알고 있었죠. 내일은, 아니 늦어도 모레는 저 서랍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요. 45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그 서류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지금 제 인생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워진 서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창밖에서 도쿄의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해가 지는 서쪽 방향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내내 서재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침상을 차려주었죠. 여보, 어제부터 얼굴이 영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경산성에서 공식 자문 요청이 들어왔어. 자문이라면 은퇴하신 분한테요? 그만큼 다급한 상황인가 봐. 아내가 제 찻잔에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쉬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손주들이랑 시간 보낼 나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저는 찻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 못했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들었던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루프트 한자 27대, KLM 60대, 항공유 120% 급등,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공식 선택했다는 속보까지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나가보더니 곧 돌아왔어요. 여보, 손님이세요. 경산성에서 오셨대요. 누구야? 요시다 과장이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요시다 유키라면 지금 경산성 자원에너지청 석유비축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39살의 젊은 엘리트 관료였죠. 제가 은퇴 전 마지막으로 키웠던 후배 중 한 명이었어요. 선배님,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요시다는 서재로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요시다 과장,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선배님, 어제 회의 내용 보고받았습니다. 차관님 지시로 선배님께 자료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자료인가? 요시다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그가 그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손이 약간 떨리는 걸 저는 보았죠. 선배님, 이 문서 기억하십니까? 저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지에 제 젊은 시절 필체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석유비축 계획의 실현 가능성 평가, 1981년, 그리고 그 아래에 붉은 도장, 담당자 모리타 켄지. 저는 그 도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제 저녁 서재 서랍을 열지 못했던 제 앞에 바로 그 서류가 지금 놓여 있었죠. 요시다 과장, 이게 왜 경산성에 있는 건가? 선배님, 이 문서는 경산성 공식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차관님 지시로 관련 문서 전체를 다시 꺼냈어요. 다시 꺼냈다고? 야, 선배님께서 오늘 공식 자문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보고서라고 차관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어요. 45년 전 제가 타자기로 두드렸던 글자들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자들은 어제 쓴 것처럼 선명했죠. 첫 장에 제가 쓴 요약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석유 비축 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됨. 재정 여건 미비, 기술 인프라 부족, 지정학적 불안정성 고려 시 10년 내 계획 완성 불가능. 일본 정부는 이 계획에 실무적 협력을 제공할 실익이 없음. 저는 그 문단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요시다를 바라봤죠. 요시다 과장. 예, 선배님. 이걸 내가 쓴 게 맞나? 맞습니다, 선배님.
1981년 4월 17일자입니다. 그때 선배님이 29살이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29살이었던 제가 타자기 앞에 앉아 이 문단을 작성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통산성 자원에너지부 과장보 시절이었죠. 저는 그때 상사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감 가득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요시다 과장,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가? 선배님,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렇지.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45년이나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이야기해보지. 1981년 한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한국은 군사정권 시절이었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됐어. 1970년대 두 번의 석유 파동으로 한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지. 공장이 멈췄고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어. 그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석유 비축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지. 1980년 6월부터 첫 번째 석유 비축 계획을 수립했어. 4,100만 배럴 규모 원유 비축 시설을 짓겠다고 했지. 그리고 우리 일본 경산성에 협력 요청을 보냈어. 일본이 협력했습니까? 안 했네. 요시다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선배님? 내가 이 보고서를 써서 올렸거든. 저는 다시 파일을 펼쳤어요. 그리고 맨 뒷장에 있는 제 결론 부분을 가리켰죠. 일본 정부는 이 계획에 실무적 협력을 제공할 실익이 없음. 이 한 줄 때문에 한국은 일본 없이 혼자 시작했네. 요시다가 서류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당시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신 건가요? 근거야 많았지. 첫째, 한국은 돈이 없었네. 그 규모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이 한국 정부 전체 예산을 압도할 수준이었어. 둘째, 기술이 없었네. 지하 안반 동굴에 원유를 저장하는 기술은 당시 일본도 막 시작하던 단계였어. 셋째,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네. 군사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한국은 그걸 다 넘었군요. 그렇다네?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쿄의 아침 햇살이 서재 안으로 들어왔죠. 요시다 과장, 한 가지 물어보겠네. 예, 선배님. 지금 한국의 비축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9개 비축기지를 운영 중이고 총 저장 용량이 1억 4,6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1억 4,600만 배럴이라고? 예, 선배님. 내가 이 보고서 쓸 때 한국이 계획했던 게 4,100만 배럴이었네. 지금은 그것의 3배가 넘어. 그렇습니다, 선배님. 게다가 비축 지속 일수가 얼마라고 했지? 208일분입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진 느낌이었죠. 요시다 과장, 내가 한 가지 더 묻겠네. 예, 선배님. 현재 일본 비축량은 얼마인가? 254일분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46일치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동은 한국을 선택하는 건가? 요시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 가방을 만지작거렸죠. 선배님, 사실 경산성 내부에서도 지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지 못한다고? 저희가 어제 밤새 분석해 봤는데요. 비축량만 놓고 보면 일본이 더 많습니다. 기술력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도 산유국들의 선택도 유럽 항공사들의 시선도 전부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요시다 과장, 예, 자네 생각엔 내가 45년 전에 한국을 어떻게 본 것 같나? 어떻게 보셨다니요? 이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게. 요시다가 파일을 들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이 보고서는 한국을 숫자로만 보고 계시네요. 재정 수치, 기술 수준, 정치 안정성, 전부 숫자입니다. 그래. 그때 나는 한국을 숫자로만 봤어. 그런데 선배님, 말해보게. 숫자는 지금도 일본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비축량도 일본이 많고요. 그런데도 중동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답은 숫자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요시다를 바라봤어요. 39살 젊은 과장의 눈빛이 오늘따라 유독 깊어 보였습니다. 요시다 과장, 자네 말이 맞네. 선배님, 답은 숫자밖에 있어. 그리고 나는 평생 숫자 안에서만 일해왔네.
저는 파일을 천천히 덮었어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죠. 45년 전 제가 이 보고서를 쓸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재정, 기술, 정치,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국가도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를 완성할 수 없다.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그 신념 위에서 일본 에너지 안보를 설계해왔죠. 그런데 한국은 제 신념을 깨고 그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예상했던 규모의 3배를 뛰어넘어서요. 요시다 과장, 예, 선배님. 내가 한 가지 결심이 섰네. 말씀하십시오. 이 답은 여기 도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네. 요시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찾으실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아침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하늘 너머 서쪽에 제가 45년 전에 쓴 이 보고서를 정면으로 뒤집어 놓은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네. 요시다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선배님, 직접 가시려고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런데 선배님, 한국 측 접촉선은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네? 그럼 요시다 과장, 자네가 알아봐 주게. 오늘 안에 한국 쪽 인사와 연결할 수 있는지. 요시다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중으로 경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요시다가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배님, 한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이라고 합니다. 이상현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 요시다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선배님, 그분이 직접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예, 선배님 성함을 아시더라고요. 45년 전 그 보고서에 대해서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 요시다의 목소리도 잠시 멈췄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덧붙였어요. 선배님, 한국 측에서 내일 인천공항으로 초청한다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오후가 기울고 있었죠. 내일이면 저는 45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나라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미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여보, 정말 가시는 거예요? 2, 3일이면 돌아올 거야. 이 나이에 이렇게 급하게 가실 일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어요. 아내는 평생 제가 이렇게 급하게 해외로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경산성 관료 시절에도 출장은 항상 몇 주 전에 준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45년 전 내가 쓴 보고서를 지금 마주해야 할 일이 생겼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가방을 한 번 더 정리해주고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 말이 없어도 전달되는 게 있었어요. 하네다 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을 때 요시다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모시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네는 경산성에서 할 일이 많지 않나. 그래도 혼자 보내드리기가. 요시다 과장, 이건 내가 혼자 가야 하는 길이네. 자네가 옆에 있으면 내가 볼 것도 놓칠 수 있어. 요시다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한 가지만 조심하십시오. 뭘 말인가? 한국 측에서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저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걸린다고? 선배님, 45년 전 문서를 저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그건 경산성 내부 문서였습니다.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요. 저는 요시다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죠. 요시다 과장, 자네 말이 맞네. 그게 나도 이해가 안 돼. 선배님, 혹시라도 뭔가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알겠네? 고맙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뒤 저는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도쿄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죠. 그 도시에서 제가 50년 동안 쌓아 올린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흔들림의 원인을 직접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2시간 반 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출구 앞에서 걸음을 멈췄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거든요. 피켓에는 제 이름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리타 켄지 선생님. 저는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모리타입니다. 모리타 선생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이상현입니다. 이상현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려 보였어요. 5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었죠. 한국 관료답지 않게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정책관님, 일본어가 유창하시군요. 도쿄대 대학원에서 유학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도 있고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제 강의요? 네,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제가 도쿄대 에너지 정책 과정에 교환 연구원으로 있을 때 선생님께서 객관 강의를 오신 적이 있으셨죠. 제가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과장급 관료였고 객관 강의 정도는 흔한 일이었거든요. 수많은 학생들 중에 이상현이라는 이름은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이 정책관님,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상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에는 뭔가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반가움도 아니고 경계도 아닌 오래 준비해 온 사람의 차분함이었죠. 선생님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로 모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단 호텔에 체크인하시고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하실 예정입니다. 일정요? 저는 아직 아무 일정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선생님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일정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취소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이상현은 공항 출구를 향해 앞장섰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45년 전에 제가 한국에 대해 썼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떠돌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다. 인프라가 미비하다. 정치가 불안정하다. 그 글을 쓸 때 저는 한국에 가 본 적조차 없었어요. 통계 자료와 보고서만 보고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한국의 에너지 협력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차창 밖에는 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었어요. 도로 양쪽으로 산업단지와 고층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죠. 어느 순간 저는 이 풍경이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새로 보였어요. 이 정책관님. 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 측에서는 제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상현이 룸미러로 저를 흘깃 바라봤어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기다린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을 멈췄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이 이야기는 호텔에 도착해서 차분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상현이 운전기사에게 뭐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선생님, 저희 한국 에너지 관료들 사이에서 1981년 그 보고서는 유명한 문서입니다. 유명하다고요? 네.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주는 문서죠. 저는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어떤 이야기로 전해집니까? 이상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일본이 한국의 석유 비축 사업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협력을 거절했던 그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를 쓴 일본 관료의 이름이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아침 해가 빠르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햇빛이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죠. 이 정책관님. 네. 그래서 한국 공무원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상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쓰신 그 결론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일본이 안 된다고 한 계획.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낸 계획. 그게 한국 에너지 정책사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앞에서 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피로 탓인지 아니면 그 말의 무게 탓인지 알 수 없었죠. 이 정책관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럼 한국 측은 저를 왜 초청하셨습니까? 복수를 위해서입니까? 이상현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선생님, 한국은 이제 그런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왜입니까? 선생님이 직접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뭘 봐야 한다는 겁니까? 이상현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진지해졌죠? 선생님, 45년 전 선생님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신 그 계획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세계 에너지판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을 통해 일본이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은 저를 복수의 대상으로 부른 게 아니었죠. 저를 증인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놓친 50년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요.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고층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45년 전에 제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내가 뭘 놓친 걸까?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이상현이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도와주었죠. 그가 열쇠를 제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푹 쉬십시오.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울산으로 모시겠습니다. 울산요? 네. 한국 석유 비축 사업의 심장이 거기 있습니다. 이상현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로비에 잠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45년 전 제가 종이 위에 붉은 도장을 찍었던 그 계획이 울산이라는 도시에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올라가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한낮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저는 가방에서 1981년 보고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요시다 과장이 공항까지 와서 제 손에 쥐어준 그 파일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창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45년 전 저는 이 종이 위에 한국의 미래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지워졌던 그 미래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내일 저는 울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45년 전에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게 숫자 너머에 있다는 사실은 어제 요시다 과장과 이야기하면서 이미 깨달았죠. 하지만 그 숫자 너머에 대체 무엇이 있는지는 저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해가 중천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군.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상현 정책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서 있었죠. 선생님, 오늘 울산까지 함께 모실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장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본부장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건장한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인상적이었죠. 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니요. 제가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울산 비축기지는 저희 한국석유공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곧장 김포공항으로 향했어요. 울산행 국내선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죠. 이 모든 일정이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박정호 본부장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울산 도착 전에 오늘 일정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전에는 울산 지하 비축기지를 견학하실 겁니다. 오후에는 바로 옆에 있는 정유 클러스터를 돌아보시고요. 저녁에는 현장 실무 책임자들과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 비축기지라고요? 네, 선생님. 한국 비축시설의 상당 부분은 지하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일본 비축기지는 대부분 지상 탱크 방식이었거든요. 대형 원형 탱크를 수백 개 늘어놓고 원유를 보관하는 구조죠. 지하 비축은 기술적으로 훨씬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본부장님, 지하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선생님, 그건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실 겁니다. 박정호 본부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1시간 뒤 비행기는 울산공항에 내렸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짙은 바다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큰 숨을 들이쉬었죠. 오랜만에 맞는 산업도시 특유의 공기였어요. 선생님, 이쪽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공장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조선소. 한국 산업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죠. 저는 그 규모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차가 어느 상이슬게 멈췄어요.
산 입구에 보안 검문소가 있었고 철제문 너머로 깔끔한 도로가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죠. 박정호 본부장이 보안 요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요원이 저를 한번 흘깃 본 뒤 문을 열어주었어요. 선생님, 여기가 울산 지하 비축기지 정문입니다. 산 속에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포장도로가 산 내부를 향해 완만하게 내려가는 구조였죠. 저는 창밖을 보며 점점 긴장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5분쯤 내려가자 앞에 거대한 입구가 나타났어요. 검은 터널 입구였죠. 사람 키의 수십 배가 넘는 높이였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부터 걸어가시겠습니다. 저는 채서 내렸어요. 터널 입구 앞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봤죠. 안쪽은 어두웠지만 조명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입구 옆벽에 조각된 글자가 보였어요. 한국석유공사 울산 지하 비축기지. 1979년 착공.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979년이라면 제가 이 보고서를 쓰기 불과 2년 전이었어요. 그때 한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2년 뒤에 재정 여건 미비, 10년 내 완성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죠. 선생님, 들어가시죠. 박정호 본부장이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천천히 터널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조명등이 바닥을 따라 이어졌죠. 터널이 점점 깊어지면서 공기가 서늘해졌어요.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터널은 얼마나 깁니까? 선생님, 터널은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라니요? 저희가 가는 곳은 이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저장 동굴입니다. 전체 저장 시설은 지하 100m 이상에 걸쳐 수백 개의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수백 개의 동굴요? 예, 선생님. 그 동굴에 전부 원유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박정호 본부장은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압박해왔어요. 우리는 터널을 10여 분 더 걸었습니다. 끝에 도달하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장은 좋기 30-40m는 되어 보였고 폭은 그보다 더 넓었습니다. 바닥에는 둥근 탱크 수십 개가 늘어서 있었죠. 탱크마다 굵은 파이프가 천장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조명이 공간 구석구석을 비추었지만 워낙 넓어서 반대편 끝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메인 저장 구역 중 하나입니다. 이게 한 동굴의 저장 용량이 수백만 배럴입니다. 이런 동굴이 수백 개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박정호 본부장이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죠. 본부장님, 예, 선생님, 이 시설 전체 저장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석유공사 기준으로 총 1억 4,600만 배럴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규모를 가진 단일 비축 체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일본은 지상 탱크 방식이니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하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여기 오셔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지하 100m. 외부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공간. 원유 저장의 이상적인 환경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된 공간이었어요. 테러, 공습, 자연재해. 그 어떤 것도 이 깊이까지 닿을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시설이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9개 비축기지가 운영 중입니다. 남해안 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요. 9개라. 그리고 최근 정부가 추가 비축기지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이후 긴급 조치로요? 더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네, 선생님. 이번에 중동 쪽에서 저장 수요가 폭증해서 민간 상업 비축 공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박정호 본부장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죠. 그저 제가 이 공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옆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45년 전 저는 종이 한 장 위에 한국의 이 계획을 지워버렸어요. 재정 미비, 기술 부족, 정치 불안. 그 세 가지 근거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렸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제가 닫아버렸던 그 가능성이 실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규모를 3배 이상 뛰어넘은 규모로요. 박정호 본부장님. 예, 선생님.
1979년에 공사를 시작하셨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 예산으로 이 공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게 제게는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판단했던 재정 수치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박정호 본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희도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경제 규모로는 이 사업이 무리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내셨습니까? 선생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1970년대에 두 번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거의 국가 기능이 마비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장들이 멈췄고 대중교통도 제한됐고요. 그때 한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버틸 수 없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축을 해야 한다. 저는 박정호 본부장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한국 정부는 예산을 짰습니다. 국방비를 일부 돌렸고 외자를 끌어왔고 민간 기업들의 분담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국민들이 이 사업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국민들이요? 네, 선생님. 석유 파동을 직접 겪은 국민들은 비축의 필요성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늘어도 예산이 다른 곳에서 줄어도 이 사업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죠.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놓친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재정 수치만 봤죠. 그 뒤에 있는 국민의 의지, 국가의 결단, 생존의 절박함. 그런 건 제 보고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계산기에는 그런 숫자가 없었거든요. 본부장님, 예,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요. 이 비축 시설을 짓는 동안 일본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정호 본부장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옅은 감정이 실렸죠. 선생님, 요청했습니다. 1981년에요. 저는 그 말에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박정호 본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통산성의 협력 요청 공문이 갔고 그 요청은 반려됐습니다. 그 반려 이유가 담긴 문서가 바로 선생님께서 쓰신 그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정호 본부장은 제 침묵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질책도 원망도 없었죠. 그저 팩트를 조용히 전달할 뿐이었어요. 선생님, 그때 일본이 도와줬다면 이 공사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뒤 한국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떻게요? 일본 없이도 우리 손으로 해낸다. 그리고 언젠가는 일본이 우리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날이 온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하 100m 깊이의 이 공간에서 제가 45년 전에 내린 결정이 제 앞에 실체로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이만 나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바람을 좀 쐬야 할 것 같아요. 박정호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터널을 걸어 나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울산의 하늘은 맑았어요. 멀리 바다 쪽에서 거대한 유조선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깃발에는 중동 국가의 국기가 걸려 있었죠. 저는 그 배를 바라보며 박정호 본부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언젠가는 일본이 우리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날이 온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박정호 본부장과 저는 울산 지하 비축기지에서 점심 식사를 가볍게 한 뒤 오후에 다시 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같은 울산 지역 안에 있는 정유 클러스터였죠. 차로 이동하는 동안 박정호 본부장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선생님, 저기 보이시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공장 굴뚝과 거대한 정유탑들이 지평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 규모가 도쿄만 일대의 정유 단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전부 정유시설입니까? 네, 선생님. 울산에만 대형 정유사 3곳이 집결해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되는 원유량이 하루 기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세계 최상위권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단순 정유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박정호 본부장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지하 비축기지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지금부터 들어야 할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
정유사 본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경비가 엄중했죠. 현관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모리타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 회사 전략기획실장 김도현입니다. 김도현 실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현 실장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 한 면이 유리창이었는데 그 너머로 거대한 정유 공장의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파이프와 탑들이 정교하게 얽혀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죠. 선생님, 이쪽이 저희 공장의 핵심 공정입니다. 원유가 이 공장 안에 들어오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등으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규모가 엄청나군요. 네. 그런데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규모가 아닙니다. 저는 김도현 실장을 바라봤어요. 그럼 뭡니까? 구조입니다. 김도현 실장은 자료를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어요.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그 위에 원유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선생님, 이 지도를 잠시 보시겠습니까? 중동에서 출발한 원유가 어디로 가는지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저는 지도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중동 산유국에서 출발한 굵은 화살표들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화살표들 중 상당 부분이 한국을 향하고 있었죠. 이게 현재 흐름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선생님, 한국에 도착한 원유가 어디로 가는지 보시겠습니까? 김도현 실장이 마우스를 조작했어요. 그러자 한국에서 다시 뻗어나가는 화살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화살표들은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이어졌어요. 선생님, 한국은 중동 원유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원유를 받아서 고부가 가치 석유 제품으로 정제한 뒤 다시 전 세계에 공급합니다. 세계에 재공급한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정유산업 수출 비중이 생산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즉, 저희가 만드는 석유 제품의 반은 해외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큰 그림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정유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유는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았죠. 일본은 석유 제품을 사오는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김도현 실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 정유 산업이 이런 구조를 갖추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도 내수 중심이었는데요. 당시 한국 정부가 정유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이 방향에 동의했죠. 그때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김도현 실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석유 제품으로 수출하면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자원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가공무역의 논리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입니다. 한국은 이 가공무역을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웠습니다. 세계 최대요? 네. 현재 한국은 항공유 수출량 세계 1위입니다. 중동 원유로 만들어진 항공유 상당 부분이 한국 정유소에서 나가고 있어요. 저는 어제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어요. 한국 공급망이 멈추면 유럽 하늘이 멈춘다. 이제 그 문장이 왜 과장이 아닌지 분명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김도현 실장님, 그럼 이 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도현 실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저희는 이걸 허브라고 부릅니다. 허브요. 네, 중동 원유가 들어오는 입구, 정제되는 공장, 세계로 나가는 출구.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공간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규모 비축시설까지 갖춰져 있죠. 오늘 오전에 보신 울산 지하 비축기지가 바로 그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일본은 50년 동안 저장소를 만들어 왔습니다. 비축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일본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50년 동안 허브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비축은 이 허브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저장소와 허브, 이 차이가 50년의 결과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김도현 실장이 제 얼굴을 살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여기까지 모신 겁니다. 선생님 같은 분께서 이 구조를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야 하거든요.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어요. 발신자는 도쿄였습니다. 모리타상 아키야마입니다. 아키야마 이사장은 일본 대형 정유사 이데미츠의 이사장이었어요. 제가 은퇴 전 마지막으로 함께 일했던 업계 지인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키야마-상,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요? 모리타-상, 지금 한국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정유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모리타-상,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본 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키야마 이사장은 업계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키야마상, 무슨 뜻인가요? 모리타상 이데미츠뿐 아니라 에너스도 코스모석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이번 사태 이후 일본과의 거래 조건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한국과 체결한 조건을 참고하자는 겁니다. 한국 조건을 참고하자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한국과 중동이 체결한 조건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단순한 거래 조건이 아니라 비축과 정유, 그리고 공동 트레이딩까지 포함된 복합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전 김도현 실장이 했던 말이 겹쳐졌어요. 한국은 허브를 만들었다는 그 말이요. 아키야마상, 지금 일본 업계에서 원하는 게 뭔가요? 모리타상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본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한국이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들었는지, 중동과 어떤 관계를 쌓았는지 그 답을 저희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이 뒤처지지 않으려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복도 창밖으로 정유 공장의 파이프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키야마상,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모든 걸 파악하지 못했어요. 모리타상,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일본이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정말로 늦어요. 저희는 선생님만 믿고 있습니다. 부디 최대한 자세히 보시고 돌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김도현 실장과 박정호 본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긴 통화였네요. 일본 업계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 걸 가져가서 전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김도현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을 모신 거니까요. 김도현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이 허브 구조가 한국만의 것이라는 게 저는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도현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선생님, 시도는 많았습니다. 싱가포르도 중국도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한 시도를 했죠. 그러나 한국처럼 비축, 정유, 수출, 그리고 지리적 안전성까지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네 가지라고요? 네? 그런데 선생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신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되물었어요. 신뢰요. 네, 선생님. 기술도 규모도 구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일 선생님께서 직접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요? 내일 오후에 서울에서 한 분을 뵙게 되실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차관이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미리 연락이 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차관이라면 알마흐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와 30년 지인이었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습니다. 그분 성함이 혹시 알마흐리 차관이신가요? 김도현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계시는군요.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오후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정유 공장의 거대한 실루엣이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죠. 내일 저는 서울에서 알마흐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30년 지인이
지금은 한국을 선택한 산유국의 대표가 되어 저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지 저는 그것이 두려웠어요. 오늘 울산에서 본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알마으리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제가 아직 잃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가져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울산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한국 땅은 어제와 같았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저는 45년 전 보고서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아침에 저는 그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상현 정책관이 다시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 울산에서 많은 걸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많이 보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오후 알마흐리 차관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호텔입니다. 알마흐리 차관이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사흘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사태 이후 양국 간 긴급 협력 조율을 위해 직접 오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정부는 사태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여유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중동 산유국 차관급 인사가 직접 서울에 와 있을 정도로 양국 관계가 밀착되어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 동안 일본은 회의실에서만 움직이고 있었고요. 오후 2시, 저는 여의도의 한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이상현 정책관이 저를 안내했어요. 우리는 20층의 개인실로 올라갔죠.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알마흐리 차관. 그가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테이블과 수많은 계약서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이에 놓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가장 무거운 상황이었어요. 모리타 선생, 알마흐리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소파에 마주 앉았죠. 이상현 정책관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방 안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모리타 선생, 먼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다고요? 네? 한국까지 직접 오셨지 않습니까? 일본 에너지 업계 최고의 원로이신 선생께서 직접 확인하러 오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알마흐리 차관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관님께 직접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잠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알마흐리를 바라봤어요.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알마흐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 몇 초가 저에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리타 선생,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선생께서는 저희 아랍에미리트를 그동안 어떤 존재로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어떤 존재라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로서, 일본 에너지 업계의 원로로서 저희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저희에게 중요한 공급국이었습니다. 공급국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아 왔고 그게 일본 에너지 안보의 기반이었습니다. 알마흐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이상했죠. 동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슬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리타 선생, 그 답이 오늘 질문의 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본은 저희를 공급국으로 보셨습니다. 한국은 저희를 동반자로 봤습니다. 그게 50년 동안 쌓인 차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빠졌어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제 찻잔이 가볍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알마흐리 차관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생, 저는 30년 동안 선생과 수많은 회의를 함께 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도, 아부다비, 저희 에너지부 회의실에서도 그 회의들에서 저희가 논의한 건 항상 같았습니다. 가격, 물량, 공급 기한, 그리고 품질이었죠. 그게 거래의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모리타 선생,
한국 관료들이 저희에게 처음 했던 질문은 달랐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저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잠시 곱씹었어요.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다는 것. 그건 너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 경력의 제가 알마흐리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나? 돌이켜봤을 때 저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알마흐리 차관님, 그게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모리타 선생, 저희 아랍에미리트는 산유국이지만 인프라 국가는 아닙니다. 저희는 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세계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정유, 인프라, 저장 인프라, 물류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본은 저희에게 자원 공급만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약점은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이었죠. 그건 거래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알마흐리가 허리를 조금 숙이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한국은 저희 약점을 저희와 함께 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산에서 김도현 실장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허브라는 그 말, 그리고 허브에 들어간 4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는 그 말이요. 알마흐리 차관님,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한국은 저희 원유를 가져가 한국 저장 시설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대신해 세계 시장에 판매해 주겠다고 했죠.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함께 나누겠다고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제안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하셨습니까? 자원 거래에서 이런 구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공급국이 약자고 수입국이 강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희와 대등한 관계를 제안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희는 시험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량이었죠?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한국 저장 시설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 한국은 저희의 안정적 공급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순간까지 쌓여온 관계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마흐리 차관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본은 왜 이런 제안을 하지 못한 걸까요? 일본도 정유 인프라가 있고 저장 능력도 있습니다. 알마흐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리타 선생, 이건 제 개인적인 관찰입니다만 말씀하세요. 일본은 스스로를 저희보다 위에 두셨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자원을 사오는 구조로 관계를 이해하셨죠. 그 관점에서는 저희와 동반자가 된다는 발상 자체가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알마흐리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치를 지키려는 자세 때문에 한국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알마흐리 차관님,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공식 파트너로 선택하신 건 이번 호르무즈 사태 때문이 아니라 지난 50년의 결과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저 저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판단을 세상에 공개하는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우리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멀리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그 빌딩들 중에 한국 에너지 기업들의 본사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제가 45년 전에 놓친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놓친 건 관계였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상대와 어떤 관계를 쌓을 것인가? 그 질문을 저는 50년 동안 진지하게 던진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중동은 자원이었고 한국은 계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중동은 동반자였고 중동에게 한국은 신뢰 파트너였죠.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모리타 선생, 알마흐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알마흐리 차관님. 제가 선생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이 이야기를 일본 정부와 업계에 전해 주십시오. 지금 일본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본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이 먼저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공급국을 공급국으로 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해요.
동반자로 대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저 자신도 그 말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굳어진 관료 사회의 시선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알마흐리의 말이 옳았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끝은 오직 쇠락뿐이니까요. 알마흐리 차관님,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만약 일본이 자세를 바꾼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일본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논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마흐리가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어요. 모리타 선생, 저희는 친구가 되고 싶은 모든 나라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다리는 건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로 한참 동안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었고 호텔 방 안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 햇살 속에서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어 온 손이었죠. 그리고 45년 전 바로 이 손으로 한국의 미래를 지워버렸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일본을 위해 손을 내미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50년 경력의 마지막 과제라는 걸 저는 알마흐리와 헤어지고 호텔을 나서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알마흐리 차관을 만난 다음 날 저녁, 저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이상현 정책관이 저를 배웅했어요. 선생님, 한국에서 보내신 사흘이 어떠셨습니까? 이 정책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5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무너진 게 아닙니다. 새로 보신 겁니다. 저는 이상현의 말을 한참 생각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죠. 무너진다는 건 끝이지만 새로 본다는 건 시작이니까요. 이 정책관님, 이 사흘이 제 50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비행기는 저녁 7시에 이륙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의 야경이 빠르게 작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뒷자리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모리타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서양인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양복 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죠. 죄송합니다. 어디서 뵀는지 기억이. 저는 루프트한자 항공의 유럽 노선 운영 담당 부사장입니다. 마르틴 쉴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쉴러 부사장님, 이 시간에 이 비행기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앉으시죠. 쉴러 부사장이 제 옆자리로 옮겨왔어요. 그의 어깨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쉴러 부사장님, 한국에는 어떤 일정으로 오셨던 겁니까? 저희 본사에서 저를 긴급 파견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과 직접 접촉해서 항공유 공급 일정을 재확인하러 왔죠. 결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정유사들은 저희 긴급 요청을 들어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은 기존 장기 계약분에서 떼어오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한국 자체 비축분에서 나가는 거였습니다. 비축분에서요. 네. 즉 한국이 자신들의 안보 재고를 깎아서 유럽에 긴급 공급하겠다는 의미였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한 건 장기 공급 계약의 조건 재조정이었습니다. 저는 쉴러 부사장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건 한국 정유사들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유럽 항공사들은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한국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하늘을 멈추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본사와 급히 협의한 뒤에요. 저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쉴러 부사장님, 일본 쪽에는 접촉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 일본은 항공유 생산 규모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유사들도 생산은 하지만 그 물량은 대부분 내수용이에요. 수출용 항공유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아시아에서 한국 외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울산에서 김도현 실장에게 들었던 설명이 다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죠. 선생님,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무엇을 보러 가셨던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쉴러 부사장님, 저는 45년 전에 제가 썼던 한 장의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보고서라고요? 네. 45년 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석유 비축 계획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을 한 관료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한국 땅에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쉴러 부사장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 가지 고백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 루프트 한자도 한국 정유사들과 관계를 제대로 쌓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한국을 가격 경쟁력 좋은 공급사 중 하나로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한국은 공급사가 아니라 협상 상대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알마흐리 차관이 어제 저에게 했던 말이 겹쳐졌어요. 공급자와 동반자.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독일 최대 항공사 부사장의 입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쉴러 부사장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어쩌면 지금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한국을 거래처로만 봤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거래처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시스템이요? 네? 비축과 정유와 공급과 신뢰가 하나로 묶인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필요한 때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어요. 밖에서 급하게 주문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쉴러 부사장이 오래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을 뵌 것이 제 여행 중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도쿄로 돌아가시면 무엇을 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는 어느새 일본 해안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이 늦기 전에 움직이도록 설득할 겁니다. 제 50년 경력의 마지막 과제로요. 늦기 전이란 말씀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까? 네? 알마흐리 차관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자세만 바꾸면 관계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쉴러 부사장이 엷게 웃었어요. 선생님, 저도 유럽에 돌아가면 비슷한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힘내시죠.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의 야경이 창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풍경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강하다는 것과 중심에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죠. 오늘 세계 에너지의 중심은 더 이상 도쿄가 아니었어요. 서울과 울산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해다 공항 활주로에 닿았어요. 저는 쉴러 부사장과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선생님도 일본에서 뜻하신 바를 꼭 이루시길 빕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 요시다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선배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요시다 과장, 내일 아침에 다 말해주겠네. 그런데 선배님,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내일 아침 경산성에서 선배님의 공식 보고를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업계 고위층도 일부 참석하기로 했고요. 아키야마 이사장님도 오신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내일 아침 제가 일본 에너지 업계 최고위층 앞에서 사흘 동안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요시다 과장, 내일 아침 몇 시인가? 9시입니다, 선배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도쿄의 밤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45년 전 젊은 관료로서 한국을 비현실적이라고 단정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 젊은 관료가 65이 되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일본 최고위층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내일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고백이야말로 제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일본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경제산업성 회의실에 섰습니다. 3일 전 제가 왜 일본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던 바로 그 방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12명이 아니라 20명 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차관 후지사와가 맨 앞줄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이데미츠 아키야마 이사장이 에너스와 코스모석유 대표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오리타 고모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서서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자료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차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21번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흘 전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에너지판의 중심이 됐는가? 그 질문에 저는 침묵했어요. 50년 경력에 저도 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 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제가 거기서 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45년 전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45년 전 제가 쓴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 계획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그 문서죠. 이 보고서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협력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회의실 몇몇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울산 지하 100m에서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던 그 계획이 실체로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총 저장 용량 1억 4,600만 배럴. 제가 예상했던 규모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208 1분의 비축 지속 능력. 세계 상위권이고요. 일본이 254 1분이지 않습니까? 후지사와 차관이 낮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차관님. 수치로만 보면 일본이 여전히 앞섭니다. 그러나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을 지목했고요. 유럽 항공사들은 한국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답은 3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첫째, 저장소가 아니라 허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은 지난 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쌓을 것인가를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상위권 비축량을 갖게 됐죠?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잘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해왔습니다. 비축과 정유와 수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허브 구조를 만들었어요. 울산이 그 심장입니다. 중동 원유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정제되고 세계로 나갑니다. 한국 항공유 수출량이 세계 1위인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에요. 아키야마 이사장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손가락 2개를 들었습니다. 둘째 공급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동반자요. 후지사와 차관이 낮게 되물었어요. 네, 차관님. 제가 어제 서울에서 알마흐리 차관을 만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차관이고 저와 30년 지인입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저희를 공급국으로 보셨습니다. 한국은 저희를 동반자로 봤습니다. 그게 50년 동안 쌓인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중동 산유국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당신들 원유를 우리 저장시설에 두세요. 우리가 대신 세계에 판매해드리겠습니다. 가격 변동 위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동업이었습니다. 중동은 그 제안을 받고 처음엔 믿지 못했다고 해요. 자원 거래에서 대등한 관계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켰습니까? 에너스 대표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켰습니다. 그게 50년을 쌓아왔고 오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손가락 3개를 들었어요. 셋째 거래처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요? 네? 어젯밤 저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루프트한자 부사장 쉴러와 우연히 마주했습니다. 그가 한국 정유사들과 긴급 공급 협상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항상 한국을 가격 경쟁력 좋은 공급사 중 하나로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한국은 공급사가 아니라 협상 상대였습니다. 회의실 앞 몇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유럽 최대 항공사의 부사장이 한국 앞에서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라 비축과 정유와 공급과 신뢰가 하나로 묶인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필요한 때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급하게 주문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답이 없어요. 후지사와 차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리타 고문님, 예, 차관님.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후지사와 차관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차관님, 알마흐리 차관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자세만 바꾸면 관계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희가 중동을 공급국으로만 보는 시선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을 동반자로 대해야 해요.
그리고 한국을 경쟁자로만 보는 시선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이 만든 시스템에 어떻게 연결될지를 고민해야 해요. 아키야마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리타상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아키야마 이사장님. 지금부터 움직이면 정말 늦지 않은 겁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여야 합니다. 회의실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몇 사람이 서로 귓속말을 나눴고 차관이 자리에 다시 앉아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단상에서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일본이 실제로 움직일지 아니면 다시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지 그건 이제 제 손을 떠난 문제였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경산성 건물을 나왔습니다. 도쿄의 봄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한참 동안 건물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0년 전 제가 이 건물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제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믿었어요. 그 젊은 관료가 오늘 65이 되어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공개 고백했습니다. 45년 전 자기가 한 줄로 지워버렸던 한국의 미래가 오히려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걸 증언했죠. 이게 제 50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내가 차를 준비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내에게 사흘 동안의 여정을 이야기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였어요. 그러나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저장소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50년 동안 세상을 연결할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하나의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을 평가하던 사람이었다. 지금 한국이 세계를 평가하는 시대가 왔다. 제 이름은 모리타 켄지. 65세 일본 전 관료. 50년 동안 일본 에너지 안보를 설계해 온 사람. 그리고 45년 전 한국의 미래를 종이 한 장 위에서 지워버렸던 사람. 오늘 저는 그 한국의 이야기를 일본에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언이 일본을 바꿀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계 에너지판의 중심은 더 이상 도쿄가 아닙니다. 서울이고 울산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저는 45년이 걸렸어요. 일본이 그 시간을 다시 낭비하지 않기를 저는 제 남은 생 동안 조용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